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팀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 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이 2019년, 위메프가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은 두 회사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영 악화가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지만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들어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제대로 손을 쓰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정금업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책임 이행보험 한도도 문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은 2억 원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티몬 위메프에서 책임 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감독 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 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규정이 없다 보니 TMF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물류자 회사 큐익스프레스 최고 경영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로, 이를 이끌던 구 대표는 최근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2월 큐텐은 미국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갔고, 이것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팀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팀몬이 현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환불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도원 팀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오늘 새벽 서울 신사동 사옥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260여 명 정도의 환불금은 10억 내외로 지급됐지만 나머지 잔여 19억 원을 지급하는 안은 부결됐고 현재는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몬은 피해 보상을 위해 자금 3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집행된 환불금은 3분의 1 수준에 그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회사에서 특히 많이 팔렸던 해피머니 상품권의 결제도 모두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해피머니 본사 역시 자본 잠식 상태로 자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된 상품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A씨는 지난달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티몬에서 300만 원어치 해피머니 상품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티몬 위메프 사태로 상품권 결제가 불가능해진 사실을 알고 연차까지 쓰며 본사를 찾아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일부 분들이 환불을 받았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전화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죠.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저렴하게 판매해온 대표 상품입니다. 상품권이 판매되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해피머니가 판매 대금을 받아 다시 사용처에 지급하는 형태인데, 미정산 사태가 시작되며 티몬 위메프 판매 비중이 큰 해피머니 상품권을 받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몰에서도 해피머니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피머니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는 주요 개임사에서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실제 해피머니는 수년째 자본금보다 빚이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게다가 지급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사용처에선 결제 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고거래업체에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해피머니 상품권 거래도 예방 차원에서 주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해피머니 측은 공지를 통해 티몬과 IMF에 미정산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라인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건 소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등 관련 업계로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뚜렷한 피해 복구 방안도 나오지 않아서 구매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카드업계는 결제 취소를 돕고 은행권은 대출 연장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카드 결제는 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컴퓨터 업체한테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산을 못 받아서 자기네들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더 큰 문제는 결제를 취소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결제 대행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카드 결제는 물론 취소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환불을 요청했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카드사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A씨처럼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실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가 가능한데 길게는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막혀있는 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응대도 해드리고 그걸 처리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지금. 은행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정상금을 담보로 하는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고객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좀 분담을 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IMF 정산 지원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선 티몬과 IMF에서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을 산 소비자들 가운데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당한 경우에 대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래 품목이나 피해 유형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들이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추진합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어제 티몬 위메프 사태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집단 공동소송 TF를 꾸려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와 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24시간을 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다음으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역시 무제한 토론,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첫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 6시간 반 넘게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 당도 한 분 추천하면은 지금 이 법에서 강제로 하고 있는 4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되고 그중에 과반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와 맞서면서 7번째 주자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에서 기록에서 언론 장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 장악을 했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강제 종료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자
곧장 토론을 종결 처리하고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거야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를 현행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사법 가운데 두 번째로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이 나머지 법안 모두 무제한 토론에 붙일 방침인데다 야당이 주말에 전당대회 일정을 치르는 점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두 번째로 최종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화된 특검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을 막아냈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2달 만에 제안된 이번 무제한 토론은 최소 사나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수순처럼 이어지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이 악순환처럼 수없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하루 더 연장돼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검증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집중됐는데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입씨름은 계속됐습니다. 첫째 날엔 인사 문제로, 둘째 날엔 나이로 기싸움을 벌이더니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번엔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과거 MBC 기자 징계 사례는 정치보복이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계기가 됐던 건데 이 후보자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힘을 보탰습니다. 저의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이렇게 체력 검정을 하다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병원에 가서 MRI라도 찍어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청문회가 끝나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여야 신경전으로 발언권 없이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의원들을 향해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랩이세요 진짜. 들어보세요. 자, 모든 랩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레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같은 현안 질의도 있었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왜 빵을 100만 원어치나 샀는지, 새벽에 소액 결제를 한 이유가 뭔지, 포인트 적립은 누가 했는지 등을 추궁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진짜 공직자 아닙니까? 고위공직자. 법인카드 나올 거 아닙니까? 주말에 쓰시고 집 근처에서도 또 쓰실 겁니까? 대전 MBC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썼습니다. 여야는 또 협의 없는 청문회 연장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를 열려면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야당이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한다는 게 법 규정이지만 보통 하루면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가 실제 사흘간 이어진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무조건 낙마 혹은 무조건 옹호를 하면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충분히 검증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데 나올 이유가 뭐냐고 엄호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엔 증인 6명만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석을 거부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 이종호 씨 등은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숨길 게 뭐가 그렇게 많아 안 나오느냐며 대통령 관저 앞까지 찾아가 회견을 열었지만 경찰 제지에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왕정국가, 언론 탄압국가, 국민 무시 국가가 되었습니까? 여당은 애초에 불법 청문회인데 왜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탄핵 발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연 억지 청문회라며 결국 목적은 영부인 망신주기라는 겁니다. 증인 김건희라고 해서 지난주와는 다른 형태의 증인 명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건 너무 치졸하다. 출석한 증인 중에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의혹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며 최 목사를 비난했지만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강행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형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야당은 가방에 더해 김 여사에게 다른 청탁을 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증인에게는 이제 죄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 이런 4가지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 목사는 또 김 여사가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를 조율하는 거로 알았고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한 대표는 김 여사와 어떤 인사도 논의한 적 없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관심은 수정안, 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친윤계 등 여권의 반발과 특검 공세 강화를 예고한 야당 사이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과 6표 차 아슬아슬하게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소통 의지를 부각하며 당내 일각에서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제기하는 속도 조절론에도 역시 호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한 대표가 특검에서 한 발 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친한동훈계 내에선 야권의 새 특검법 내용을 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포함한 강도 높은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중립적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한 대표 중재안 자체도 실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해병대원 특검이 아니라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거고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 대표 중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야권이 중재안을 내 여권 균열을 노리기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여 공세 강화를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것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앞서 특검법 추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아온 친윤계 등 당내 주류는 이 같은 상황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한 대표 중재안이 전당대회 중도층 표심 잡기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 공약했던 내용을 당내에서 갖고 와서 의논을 하게 지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권의 입법 강행과 필리버스터, 청문회 등을 고리로 한 강대강 대치 역시 중재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 내 화합과 쇄신, 대야 투쟁력 확보란 과제 사이에서 특검법의 잡음 없는 대응이 한동훈 대표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표직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재명 1급 체제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민주당 안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과세 기준도 완화하자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게 좀 올리자는 거죠, 한도를. 이 후보가 꺼내든 금투세 유예로는 기존 민주당 입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이런 걸로 상당히 중도로 이전하더라.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금투세 유예가 이른바 부자 감세이고 당의 정체성, 지향점과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당권 경쟁 주자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책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고 당내 의원 정책 모임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서 또 2년을 미루면 차기 대선 국면에서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 공식 기구인 정책위원회도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금투세 유예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번 유예까지 된 것 아닙니까?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투세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역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완화에 관련돼서는 당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 넘는 지지율로 1급 체제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뒤 종부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이 후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하루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해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한중 등 다른 양자회담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미일과 북중로 모두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주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5달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건데 공교롭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두 장관은 직접 잠정 합의사항을 공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매우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日韓の両国の協力をこの両国の国民に利益をもたらす形でより健康にまた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나 40분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과 같은 좋은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과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 문제도 거론됐는데 중국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한미일과 북중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을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대선 D100일을 코앞에 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후보 자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자신이 당선돼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걸어온 전화통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개 지지를 미루던 오바마 부부의 지지 표명으로 최후의 퍼즐 한 조각까지 완성했다는 걸 알렸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Oh my goodness. Michelle, Barack, this means so much to me. I'm looking forward to doing this with the two of you, Doug and I both.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저택인 마러라고 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The greatest dinner I've ever had. 트럼프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무능하다며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을 치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Now she's taken over and she's worse than him. If we win, it'll be very simple. It's all going to work out and very quickly. If we don't, you're going to end up with major wars in the Middle East and maybe a third world war.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가 과거 해리스를 자식 없는 여자로 공격한 발언이 역풍을 불렀습니다. 자녀 없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이른바 캣 레이디는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며 해리스를 사례로 든 겁니다. Kamala Harris, Pete Buttigieg, AOC, the entire future of the Democrats is controlled by people without children. 난임 치료를 받았던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자신의 SNS에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하며 벤스의 딸이 자력으로 임신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길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공화당 진영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남편의 전 처와 의붓 딸도 나서 해리스는 의붓 자녀를 키운 버젓한 엄마라며 벤스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내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의대생 대부분이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히 소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밝히면서 반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정부의 추가 의사 국가시험 검토 카드에도 정작 의대생들 호응은 미미합니다. 최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빅6 병원 의대 교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들은 수업 현장을 떠난 의대생의 복귀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들의 항의와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라는 왜곡 편향된 프레임으로 재단하지 말고 신규 의사 배출도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동의 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전국 의사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어렵게 일으켜놓은 선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도록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합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출구 없는 갈등을 계속 벌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필수 의료에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대 교수 절반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수 3천여 명 중 50.2%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가량은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구독자 1,000만이 넘는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튜버 구제혁.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법원 청사가 아닌 검찰청의 별도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씨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제혁과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제혁은 찌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찌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자신을 교묘하게 협박해 원치 않는 계약을 맺고 돈을 건네게 됐다며 구제혁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반면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구제혁 등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튜버 찌양 측이 자신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를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찌양 측은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찌양 측은 최 변호사가 전 남자친구 이모 씨가 지난해 남긴 유서의 내용을 조작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작한 유서가 진실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한 10대들의 진로 선호도를 보면 과학자는 10위권 안에 들진 못하는데요. 방학 동안 실제 연구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배우며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신호와 함께 뭉게구름이 높게 치솟습니다. 액체 질소가 담긴 대형 통에 온수를 붓자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처럼 수증기가 쏟아지고 어린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박수칩니다. 이어진 실험에서는 큰 폭발음과 함께 페트병 조각이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가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나는 질소폭탄 실험입니다. 미래 과학도들은 처음 보는 과학 실험에 환호하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되게 지루한 줄만 알았었는데 그런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과학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제가 모르는 과학 원리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그거.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과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주니어 닥터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동영상 과학 콘텐츠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직접 과학을 체험할 기회를 주다 보니 함께 온 학부모들의 기대감 또한 컸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꿈을 구체적으로 꿔줬으면 좋겠어요. 화학이나 아니면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 11,000여 명은 앞으로 6주 동안 주니어 닥터를 통해 300회 이상의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과학을 즐겁고 흥미롭게라는 주제로 대덕특군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등 33개 참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영어로 배우는 과학체험교실, 곤충 표본 만들기 등 지난해보다 60여 개 프로그램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데다가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아 올해 프로그램 경쟁률은 최대 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자와 우리 청소년 연결, 과거와 미래를 연결, 그래서 주니어 닥터가 매개체가 돼서 우리 과학이 더 발전되고 미래 인재가 많이 양성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주니어 닥터를 통해 과학기술에 흥미를 갖고 성장해 미래 과학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내륙은 체감온도가 무려 37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북상하는 3호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최고 200mm에 달하는 호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습도에 도심이 푹푹 찌는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한낮 체감온도는 무려 최고 37도,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온열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는 날씨입니다. 이번 연도 여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비도 왔다 안 왔다 하고 그다음에 습한 것도 너무 습해가지고 정말 얼른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중국에 상륙한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된 것이 무더위가 극심해진 원인입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진 내륙에는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운 도깨비 소나기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제주 산간에는 앞으로도 200mm의 물폭탄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깨비 강우가 나타나긴 하지만 폭염이 더 심해지면서 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티벳 고기압이 덮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지고 있는 건데 태풍이 약화해도 북쪽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오긴 힘들고 이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철 기단의 영향권에 든다고 봐야죠. 따라서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특보 속에 전국적으로 찜통더위와 함께 도깨비 소나기가 지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백일해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경보도 발령됐는데요.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뒤 전국 220곳의 입원 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주차에 63명이던 신규 입원 환자가 이번 달 3주차에 225명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호흡기 유증상자 검사에서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6.4%였던 검출률은 이번 달 3주차에 17%를 기록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미크론 KP.3 변이가 40%로 우리나라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사이에선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주차에 1,600여 명이던 환자가 3주 만에 3,100여 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역시 소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표본 감시 기간 주간 신규 입원 환자가 738명을 기록해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제일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 환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실내 환기가 좀 부족하다 보면 감염되기 쉬운 것이 이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냉방기 사용하실 때 2시간에 10분씩 반드시 실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옮기는 일본내염 바이러스도 주의할 시기입니다. 감시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중 매개 모기가 절반을 넘어서며 전국에 일본내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모기가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를 경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피서철 불청객이죠. 독성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몰려와 쏘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안의 해파리 출현 밀도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안목 해수욕장. 수상인명 구조요원이 길이 1m가 넘는 해파리를 삽으로 밀어냅니다. 촉수에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는 해파리 수십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파리 흉볼이 잦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함께 채찍 모양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물로 세척을 해서 촉수를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좋고.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연안에는 이미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국내 연안에서 노무라 잎깃 해파리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1헥타르에 평균 108마리로 지난해보다 1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해파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기원지인 중국 연안의 부영양화 등에 의한 먹이 조건이 좋아지면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덜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피부에 달라붙은 해파리나 독침은 주변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 떼어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도 많아지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지난 주말에 비해서 39만 대나 차량이 증가하겠고요. 주요 노선 외곽 쪽 오전 11시 대가 가장 힘겹겠습니다. 찜통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6시간 30분, 강릉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예상되는데요. 오전 7시 기준으로 출발했을 때 서울에서 강릉이 벌써 4시간 30분 정도 전망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지금 10km 정도 막힙니다. 일단 둔대분기점부터 동군포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용인을 중심으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지는데 양지터널 지날 때까지 힘겹습니다. 52번 광주 원주선도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짧은 구간 정체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60번 서울 양양선이 강릉 쪽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힘겨운데요. 강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구간 막혔다가 화도와 서종 사이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선 타신다면 목포 방향, 안산에서 순산터널, 8탄을 중심으로 총 6km 구간 정체고요. 1번 경부선 상황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죠. 남부권 중심으로는 벌써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감속 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운전할 땐 앞을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곳곳에는 마치 도깨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지역에는 밤까지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그 밖에 내륙에서도 작은 우산 하나는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습적인 소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리는 비와 소나기는 모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27.5도, 강릉은 28.1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1도, 청주 35도, 대구는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